때도 대학생 때 모의국회 같은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이제는 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여러분이 국회에 정식 소속이 돼가지고서는 이런 연수를 하게 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를 불러주셔서 더 감사하고 오늘 어쨌든 강의가 첫 시간인데 조금 지루할 것도 아직 잠이 좀 덜 깨셨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고 또 재밌게 강의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눈을 반짝반짝하게 하고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제가 오늘 요청받은 강의는 국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법이라는 것들을 어떤 내용으로 담게 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라는 입법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요청을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만요. 여기 조금 불을 꺼주시는 게 어떨까요? 조금만 꺼주세요. 제 1장 오늘 강의가 저 지금 보면 1장이 민의와 입법, 그 다음에 2장이 이제 법제 실무, 실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잠깐만요. 1장이 민의와 입법, 그 다음에 2장이 법제 과정, 그 다음에 3장의 법제 실무.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원래 이 법제 과정부터 시작해서 법제 실무, 그 다음에 입법 사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일부러 첫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졸리실 것 같아서 사례부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려고 제가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먼저 제 1장에 민의와 입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입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법안들도 있지만 모든 법안들은 거의 간단한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의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입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하는 입법 사례들이 대부분 어떻게 국민의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서 만든 어떤 국민의 의견이 여기에 담겨 있는가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이제 한 사례가 입법 사례가 한 제가 한 4-5가지 정도 쭉 설명을 할 건데, 이게 2006년도 제가 국회 생활을 한 지가 2006년 3월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17대 국회 하반기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 2006년 7월 14일 날 발의된 행위헌법 개정안인데, 행위헌법이라는 거는 이제 줄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소자들 있죠? 수용자들, 그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행위헌법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잠깐만요. 주요 내용은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항목을 포함해서, 그다음 두 번째, 교도소 내에 출산한 유아에 대해서 생후 18개월까지 양육이 허용되고 있는데 그 교도소 내에 양육시설, 즉 보육시설과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미성년자 자녀의 접견 횟수, 미성년자 자녀들 같은 경우에 부모가 수용자로 교도소에 있을 경우 접견 횟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개방된,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은 창살이 있는 곳에서 접견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부모하고 자식이 만나는데 그런 거부감을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폐지하고 개방된 장소에서 접견을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안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앞쪽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날 이제 국회에서는 매일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너무 저기 막 기사를 다 대부분 보지만 종이신문은 별 볼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그때 2000년만 해도 매일매일 이제 기사를 아침에 오면 조간신문부터 이제 오후에 석간신문까지 다 정독을 하는데, 그때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1단 기사에서 이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기사였냐면, 그러니까 보통 수용자들이, 여러분 잠깐, 수용자하고 구별이 가능합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상태의 재수자들을 수용자라고 하고, 형이 확정된 그런 수용자들을 수형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보통 이제 형이 확정되고 나면 교도소를 이감을 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교도소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신체 검사를 하게 돼, 건강검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1단 기사에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서는 애를 이제 그게 발견됐다라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자는 다른 교도소에서 이쪽으로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된 지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만삭일 때 이쪽으로 청주 여자교도소로 이감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건강검진을 뭘 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문 기사를 보고 교도소의 현장을 한번 가보자. 이제 건강검진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키우고,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청주여자교도소하고 우정부교도소 등 몇몇 교도소들을 이제 현장 시찰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한 게 이 건강검진이 너무 무성의하게 돼 있다는 거죠. 산부인과, 그러니까 그 수용자는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막 복대를 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도 거의 만삭이었을 상태인데도 조금 정밀한 건강검진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었던 건데 발견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신체 검사 하듯이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시야 검사하고 이 정도의 수준밖에는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교도소를 다니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럴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교육도 시키고 이제 직업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출소 이후에 경제적인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업이라는 걸 해요. 이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걸 교육을 받고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컴퓨터 조립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에 있어서 직업교육부터죠. 직업교육을 받아야 작업을 나갈 수가 있는데, 직업교육에서부터 성차별이 있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교도소에 현장 시찰을 하면서. 어떤 성차별이 있느냐? 청주여자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가 많이 남아있어요.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거기는 여성들이 다 자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차야만이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서는 거의 유용한 재소자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정부 교도소를 가보니까 거기는 또 여성들은 거의 소위 말해서 재소자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참여를 못하고 거의 취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죠. 여성들을 청주여자교도소로 보내서 그쪽에서 인원이 차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거기서 신기한 거 발견한 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취사관에 여성 수용자들이 있어야만이 이 취사 작업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교도관들한테 밥을 해주는 취사관에 여성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유로 이 우정부 곳곳에 교도소에 여성 수용자들을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취사관 작업이 제일 단가가 세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해봐야 지금 기억에 지금 벌써 13년 전이라니까, 시간당 다른 작업 같은 경우에는 500~600원, 많이 받는 데는 외부로 나가서 일을 하거나 그러면 시간당 1,000원, 2,000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취사관은 거의 단가가 시간당 300~400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수용자 신체 구속을
받는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까지 성차별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간적인 양육 환경이라는 거는 거기서 저희가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아이가 4명이 살고 있었어요. 18개월까지만 아이가 부모하고 같이 교도소에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유아교육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18개월 이상이 되면 인지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 양육 환경에 대해서 기억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18개월까지만 거기서 생활을 하고 18개월 이후는 다른 친척이나든지 친척이 없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아동보호소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8개월 동안 살고 있는 그 환경이 교사가 따로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있고 부모들이 4명의 아이의 부모를 한 방에다가 넣어놔요. 그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수용자들이 하루에 한 번 30분 동안 바깥에 가서 운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햇볕을 본다라는 거죠. 그때만 이 아이들도 햇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안에 보육교사를 하나 설치하고 방을 하나 따로 만들든지 그런 것들을 할 것을 이제 법무부에 요청했더니 법무부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바깥에 청주여자교도소 입구에 보면은 직장보육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라도 그 아이를 아침에 그 직장보육시설에다 보내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저녁에 찾아오고 이렇게라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했더니 이미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거기 직장보육시설에 보내는 교도관들의 교도관들이 이제 부모가 되겠죠.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법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된 거죠. 법안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자녀의 접근권 보장, 횟수 제한이라든지 개방된 공간에서 하게 된 이런 내용들을 현장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수용자들한테도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법안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법안을 내게 되면 이 법안이 그대로 올라가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서 본회의에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100개의 법안이 들어오면 한두 개 그럴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17대 전까지는 이제 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거 거의 대부분 법을 개정하고 법을 제정한다는 거는 돈이 수반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추계를 이제 하도록 하는 것들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어떤 다른 부처하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안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서는 정부하고 심의를 해요. 정부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내용에도 말씀드린 그 내용이 법 개정안에 담겨 있었는데 그게 다 반영되지 못하고 이 부분만 이렇게 여성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만 반영되는 거를 대안으로 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수용 가능한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만 반영시키고 원 개정안은 폐기됐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대안 반영 폐기라는 말이. 그래서 제7장 행정법 제7장의 특별한 보호 신설 이래가지고 이 특별한 보호라고 해가지고 장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50조의 여성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부분에 이 조항을 넣게 된 거죠.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처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는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에 대한 검사를 포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망, 미성년 자녀 접견 시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이 가능하다. 이 부분만 반영돼서 이제 원 개정안은 폐기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52조에는
이제 요 조항도 들어가게 된 거죠. 임신 중 혹은 출산한 경우 우선보호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정기 검진을 실시한다. 그다음에 외부 의료시설을 이용한 출산 진료를 허용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유아의 양육,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양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아 양육에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등 양육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시킨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처음에 개정안에는 부업교사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는 넣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용되지 못하고 이 부분까지만 이제 대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4일날 2007년에 6월 4일날 발의된 모부자복지법 개정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은 조선가정이라는 말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조선가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제 워낙 이혼가정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또 아이를 부모가 키우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서 키우는 그런 가정을 조선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조선가정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한부모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부모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일부 정부 지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조선가정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가정이라는 그 용어를 법적으로 처음 쓴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법을 개정안을 내게 된 계기는 어느 날 방송 다큐를 보는데 IMF 이후에 조선가정이 급속히 증가됐다라고 하면서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관련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2005년 말 기준으로 조선가정이 58,000여 가구나 됐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현행법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울 경우에 그거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특례를 신설해가지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어 조모 또는 조부가 18세 미만에 그러니까 대학생일 경우, 대학생이 아니라 취업 중일 경우는 20세 미만까지로 하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모 또는 조부를 이 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모부자복지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 또는 부를 대신한다라고 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발의를 하게 됐던 거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 법안의 특징은 이때 당시에 조선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두순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요즘 다시 또 조두순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올해 11월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다시 또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조두순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피해자가 이제 가명이었는데 나영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피해자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법명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것도 물론 가칭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에 따라서 가해자의 이름을 따가지고서는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말자라는 그런 어떤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두순법이라고 가칭인데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때 조두순법을 만들게 됐던 계기는 이 사건이 2008년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얘기는 어떤 사건이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대법원에서 조두순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그때 심신미약이 적용이 돼가지고 음주감경
심신미약 음주감경이 적용돼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어요. 그때 당시에 뭐 법원 검찰 단계에서라든지 기소하고 그럴 때는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이 선고를 했는데 이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일이다. 술을 먹고 그래서 12년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막 국민 여론이 벌떼같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판결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여론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전에 9월 24일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부 여성운동을 하는 변호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위원회에 이걸 건의해 줄 것을 여성가족위원회 요청을 해왔어요. 대법원에서 형량의 기준을 마련하는 양형위원회에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기억에 10몇 가지의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공청회를 갖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그거를 양형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9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조두순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을 내게 된 게 이 법이었어요. 이 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범죄자,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음주감경,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하고 감경을 해주는 거를 없애자라는 내용. 그 다음 또 하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잠깐만 이게 아니야. 제가 내 법안이 처음에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잘 잡으면 그때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 국회 여성가족위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미성년 성범죄 음주감경을 배제하라, 음주감경 적용하지 말라라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바로 이거 여러분 보세요. 28일 날 성명서 발표하고 이 법을 언제 발의했어? 10월 1일 날 발의했죠. 24시간 만에 법안을 만들어 초스피드 법안이었어요. 이게 국회 역사상 가장 빨리 만들어서 낸 초스피드 법안이에요. 뒤쪽에 가서 법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과정을 제가 조금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 보통 그냥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도장관이나 의원들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선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제실, 우리 국회 안에는 법제실이라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법 전문가들이, 변호사라든지 법 전문가들이 그걸 실무적으로 법 체계라든지 작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서원을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까지 거쳐서 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대부분이 아무리 빨라도 10일 정도까지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했어요? 24시간 만에 법안이 제출됐잖아요. 그리고 또 공동발의자들을 10명 이상을 같이 공동발의를 해야만이 이게 접수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발의 요건이. 그런데 이거를 발표하고 얼마나 국민적인 분노가 뜨거웠으면 이거를 갖다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죠. 심신미약 배제, 그 다음에 13세 미만의 성범죄자들한테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요 내용을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스피드로 이제 법안을 이 주요 내용을 써가지고서는 법제실에 넘겼죠. 그래서 법제실에 그 당시에 너무 놀랍게도 그 법제관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가지고서 그거를 하루 만에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아침부터 돌아다니면서 공동발의를 해가지고 거의 한 80명 가까이 공동발의를 해가지고서 이걸 제출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때 이거를 법제실에서 검토해준 법제관이 누군지 아세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법제관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정이 없으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법제관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강의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냐면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에 출마한 거예요. 한번 알아보셔보세요.
여자예요. 누굴까요? 있어요.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참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이 법안의, 이 법의 의미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때 일을 보면서 반드시 일치하는 거는 아니구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거는 반드시 일치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이 조두순법은 그때 당시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무슨 법으로 냈는데, 이때 당시에 성폭력 관련한, 그러니까 저희 원실에서 이 법안을 내고 나서 이 조두순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말도 못하게 쏟아진 거예요. 한 100여 건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같이 병합심사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자.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2016년 4월 15일 날 이 특례법에 제안해서 다른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17건을 병합심사를 해가지고서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처음에 제출한 법안의 본래 취지를 싹 무색하게 하는 법안으로 이렇게 대안이 마련된 거예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할 때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 조항이 된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판사의 재량에 맡겨놓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완전 폐지하다. 언제든지 그 성범죄자가 잡힐 때까지 이건 계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범죄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다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약이다. 또 이런 여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과되고 나니까 의원실에 막 민원이 또 막 보물처럼 쏟아진 거예요. 완전 폐지해달라고 했더니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막 전화가 불이 나고, 그다음에 미성년 성폭력 범죄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계산해서 10년 동안 하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지금 기억에 나는 거는 한 70대 된 노인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미성년자였을 때 옆집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국에서는 살 수 없었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공소시효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면서 막 울면서 전화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떤 아버지도 또 편지를 갖다가 충남 공주에서 사시는 분인데 편지를 막 장문의 편지를 보내갖고 자기 딸이 자기 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아이는 지금도 뭐 결혼은 물론이고 지금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잡힐 때까지 공소시효를 배제해야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했을 경우 그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범죄자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된다. 반드시 잡아서 처벌한다라는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1년 안에 다시 개정안을 낸다라는 건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시 개정안을 내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재발의를 해서 이거는 국민들 뜻을 반영을 해서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완전 배제하자라는 내용을 다시 재발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안이 그냥 이 법안 통과를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국회의원이 아무리 힘이 세고 여당이 발의했고 정부가 발의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법안 통과가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힘은 바로 뭐냐? 국민의 힘이에요. 여론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때 당시 여론을 인터넷에서 저는 이제 서명운동과 그때 당시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런 힘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음 아고라에서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다음 아고라 운영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7월 달에 어린이 성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아동범죄 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발의했던 그 법안을 공소시효 완전 폐지에 대한 그 법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땡큐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그걸 보고 다음 아고라 운영자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글을 써주면 자기네들이 그걸 올려서 같이 인터넷에서 서명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막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마침 그때 9월 달에 영화 도가니가 상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쯤 됐겠죠? 네. 영화는 그때는 못 봤을 텐데 영화 도가니 상영 돌풍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만인 서명운동에 굉장히 탄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1년 10월 2일날 초록우산하고 제가 공지영씨를 섭외해가지고 저희 그 의원님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10만인 서명 용지를 들고 일부러 그 박스를 막 다 쌓아놓고서는 기자회견하고 그 서명 용지를 가지고 법사위원장실에 가가지고 전달하면서 법사위 회의실, 소회의실에 다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라는 일종의 국민들의 압박을 그런 식으로 전한 거죠. 이게 바로 그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자, 여기 공지영씨죠? 초록우산, 여기 이분이 초록우산 그 이사장님이시고, 빨간 권한원. 저기 끝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여성가족위원장이셨어요. 전 DJ 정부 때 문가부 장관이셨죠. 신낙균 의원이라고. 네. 요 상자 보이시죠? 그래서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1월 17일에 법령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통과됩니다. 13세 미만의 여성과 장애 여성. 도가니 때문에 이제 장애 여성까지 포함을 시킨 거죠.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음주감경 배제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거기 계시면서 이게 제가 작동이 좀 잘 미숙하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시겠어요? 아니 아까 그 조두수법으로 좀 그 다음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 네. 그래서 공소시효만 폐지되고 음주감경 부분은 폐지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제 기억에 그것도 제가 발의했던 건데 19대 말인가 20대 중가 오히려 음주감경 그 섬마을 교사가 마을 주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집단 폭행이 당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성범죄를 미리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가가지고서는 그랬던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음주감경이라는 걸 가중처벌한다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거의 한 10년 만에 그 부분은 이루어졌어요. 이때 당시에 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법인데 정기사업법 개정안. 이거는 정말 어려운 법이었어요. 근데 2013년 5월 14일에 발의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1년 9월 15일에 우리나라에 대정전이 일어났어요. 대정전이라고 하는 건 광역정전이라고 부르죠. 정전이 일어났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전력회사에서 보면은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여름에 피크 때, 여름에 막 더워가지고서는 막, 에어컨 되게 많이 틀고, 막 상업체에서 막 공장 가동하고, 그럴 때 전력이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은, 보유하고 있었던 전력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게 부하가 높아져가지고 전력이 끊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일정 정도 이렇게 미리 계약을 맺어놔요. 이런 기간에는 전력을 좀 미리 차단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대부분 전력을 많이 쓰는 대기업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놓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걸 조절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9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전이 아니라 미리 요청을 해가지고 전력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요청도 없었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와르르르 전력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수술하다가 전기가 나갈 경우도 있고 수족관에 전기가 공급되니까 고기가 다 나오고 막 이런 불시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산업부 장관이 그 책임자가 지식경제부라고 그랬어요. 지식경제부 장관 목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 그때 당시에 그 전력을 운용했었던 그 시스템 전력거래소라고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사람들 몇몇 징계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조치가 됐는데 이 원인을 밝힌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인을 전력당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날씨 탓을 했어요. 9월 11일이 아니냐. 9월 15일이죠. 9일은 저기 때라고 2011년 9월 15일이 때가 추석 때쯤이었어요. 그래갖고 보통 여름에 막 경기를 많이 쓰니까는 여름에만 그런 수요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발전기도 막 많이 달아올랐기 때문에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방 정비 기간이라고 해서 쉬러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날씨가 선선해졌기 때문에 이제 발전기도 좀 쉬러 들어가고 그런 수요 관리도 안 하고 그런 날인데 갑자기 추석 가을 무렵에 기온이 높아져가지고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날씨 탓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시스템을 제대로 이거는 발전기가 쉬러 가가지고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기는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전기를 발전시키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그거를 예비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비력 시스템을 인간이 수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컴퓨터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날씨가 너무 더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그때 발전기가 정지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날씨 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국회에서는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 무슨 비리 같은 것들을 그 국정감사 때 터뜨리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전문적으로 특히 이제 전력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공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내부 제보자가 제보를 해주거나 누가 고발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런 특종 기사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국회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7대 국회 말에 우리가 입법조사처라고 그래가지고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화가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때는 지금 2011년이니까 그 전에 있긴 했는데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력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정전이 났는데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이냐. 요번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있죠?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불이 나게 된 원인이 뭐냐. 그건 분명히 지금 이제 규명 중이긴 하는데 그건 분명히 한전의 잘못이에요. 산불 산에 여러분들 보면은 솟아있는 거 보이죠? 그거 뭡니까? 송전탑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정으로 들어갈 때는 그게 이제 전압을 낮춰가지고서는 가정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선이 송전탑을 연결시키는 선이 이제 154kV 이하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배전선로가 되거든요. 그 배전선로를 관리를 안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전선로가 어떻게 돼요? 노후화됐고 그러면서 전력은 많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부하가 높아져가지고 벌겋게 타오르다가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현상들이거든요. 그리고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변압기에 너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은 전력이 들어가게 되면 변압기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변압기 속에는 완전 기름덩어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화재나기 딱 좋은데 뭐라 그랬습니까? 변압기 탓이 아니다. 변압기에서 나온 게 아니 처음에는 소방서에서 변압기가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 점이 뒤집고 개폐기 문제다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면 미국의 P&G인가 어떤 전력회사는 그 불이 한번 나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주다가 막 파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 탓을 해도 국민들은 억울하다 말만 하고 그리고 저 한전에서 손해배상 신청하라. 우리 KT 화재 났을 때 그것도 이제 장사 못해가지고 그러면 신청받아갖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만 신청하라. 그래 보상해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됐던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거를 알고 있었던 입법조사처에 에너지 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수동으로 운전해가지고 이걸 될 문제가 아닌데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EMS라는 시스템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EMS는 여러분 택배가 아니에요. 부채 택배라고. 그때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한전에 30년 다닌 사람도 EMS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게 뭐야? 이러면서. 그게 그 정도로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EMS라는 거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력의 출력과 공급을 갖다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그 시스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력이 조금 모자란다. 그럼 발전기를 이제 제가 너무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겨울 수도 있는데 이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세먼지 관련한 우리 석탄발전소 막 얘기 나오잖아요. 석탄발전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발전을 시키면은 그게 끄면 안 돼요. 왜냐면 바로 발전기를 켜가지고서 바로 전기가 공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막 예열을 해가지고서는 그러고서 이제 전기가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은 1년 365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상시적으로 돌아가요. 그런 발전기는 기저발전기라고 하는데 그 기저발전기는 싸죠. 그 대신. 그리고 싸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이제 그냥 끄지 않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전기가 모자라고 그럴 때는 바로 발전기를 튀어야 되는데 이런 기저발전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발전기를 쓰냐? 가스발전기잖아요. 가스발전기는 우리 여러분 집에서 프로파가스 할 때도 키면 바로 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스발전기는 키면은 바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수발전기, 물을 이용해가지고서는 하는 그런 양수발전기 같은 거를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을 때 바로 이제 그걸 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운영 예비력을 보고 시스템에, EMS라는 시스템에서 운영 예비력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은 바로 가스발전기 켜고 양수발전기 켜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하려고 보니까 양수발전기가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이 없었던 거고, 양수발전기에. 물이 없었어. 가스발전기는 돈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얼마 설치도 안 해놨었고. 이런 상황이 됐었던 우리 전력 상황이 그때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입법조사처에서 이거를 갖다 1년 동안 이제 상임위에서는 아무 결론도 못 내리고 그냥 지원부 장관 하나 목 날라가고 몇몇 징계되고 끝났는데 입법조사처에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서는 이거는 아무래도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작동하지 않았었던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먹냐고.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그게 뭔데. 이해를 못 하는 거니까. 그거를 우연히 제가 19대 때 산업위를 하면서 산업위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전력 분야예요. 전력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저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공학도도 아니고 이거 전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인문학도 사회과학도 이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이게 원인이 왜 이랬지라고 자꾸 파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마어마한 전력기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전력 마피아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원전 사업을 고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산학 연구 차원에서 먹고 사는 교수님들, 여러 분야, 산업계 공무원들, 여러 분야 사람들이 이제 결합돼 있었어요. 그 싸움에. 그래서
권력 마피아와 전쟁을 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부재한 상임위에서는 그냥 싸움만 하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EMS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문제 제기를 그걸 공개하라라는 개정안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압박이 들어오냐. 지역 예산 회유 갈등. 지역 예산,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너희 지역구에 지역 예산 없어. 왜냐면 산업부에서 주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지역구가 지방인 의원들 같은 경우 SOC 인프라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데 이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3년 내내 국정감사에서 이것만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비웃어요. 저희 의원님을. 저 여자는 뭐 EMS, 자기가 무슨 EMS 전문가도 아닌데 EMS 중독인가? 막 이러면서 비웃는 그런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근데 저희가 어쨌든 3년 내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 1년차 때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셨어요? 관련 있는 사람들이 다 로비를 하니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간사들이 그거를 동의를 안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3년 내내 하니까는 뭐 미친 사람 소리 들었다 이미 들은 바니까 뭐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감사를 최초로 우리 감사원에는 회계감사라든지 대부분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 마피아들의 반격이 막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다가 다음 분 남겨줬어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날씨 탓으로 규정해서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입법조사처에서 발간이 됐던 거고, 그래서 9.15 사고 날씨 탓이 아니라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 이게 EMS거든요. 시스템의 부실 운영 때문이었다라는 자료집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제가 3년 내내 싸우다가 이 개정안을 중간에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런 내용으로 넣습니다.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 구축 운영을 의무화해라. 얘네들은 법에 이게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 전력거래소가 이 감시하는 데거든요. 이 전력의 이 발전기하고 송전선을 감시하는 데예요. 그런데 그리고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발전사들한테 비용을 지불해주는 그런 곳인데, 전력거래소 시장운영 규칙에 여기 들어가 있다. 이거 타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굳이 법에다 할 필요가 뭐 있냐. 시장운영 규칙은 지네들이 마음대로 그냥 막 고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를 국회의 감시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10년 동안 들여와가지고 10년 동안 쓰지도 않아도 누가 하나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래서 법에다가 넣은 거예요.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을 의무하고,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그 다음에 이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를 의무화하라. 왜냐하면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이제 몇몇 아는 전기학자들이 전기공학학자들이 거기를 간 거예요. 전력거래소에.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때 당시에 도대체 운영 예비력이 얼마나 있었길래, 얼마나 모자랐었길래 이렇게 전기를 무차별하게 차단시켜가지고 정전이 났느냐. 그거를 운영 예비력을 들여다보려면 어디를 들여다봐요? EMS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통제구역이라고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보관되어 있는 그 통제구역이라고 전력관제실이라고 있는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자료 요청을 다 해서 받았는데 다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때 그 문제가 되는 자료들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내게 된 거죠. 관리를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전기사업자가 EMS 자료를, 전기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전이 되는 거예요. 한전이 우리가 전기요금 받아가지고 그거를 발전사들한테 돈을 전력거래소가 얼마를 줘라. 전기를 얘네들이 얼마나 공급했으니까 내가 줘라. 그러면 한전에서 이제 돈을 지급해주게 되거든요. 발전사한테. 그래서 전기사업자는 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전이 EMS 자료를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를 의무화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거나 말소해버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규정하는 걸 냈죠. 이거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런 거를 법안에 담는 게 최초의 시도였었던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면 자동차 안에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력 사고가 났으니까 블랙박스인 EMS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건데 못하겠다. 못하게
크다라는 것부터가 의식이 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12월에 전기학회에서 사고조사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발표의 자료에도 이게 나와 있었어요.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 EMS를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뭐 통제구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 전력거래소가. 그리고 안전도 제약 경제국정 기능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 이거는 안전도 제약 경제국정 오늘 전문적인 거니까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처음 얘기했죠. 예비력이 없으면 어떤 발전기부터 켜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하게 되니까 어떻게 이 EMS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외국에서 사와서 그동안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사온 미국의 아시통사에서 사왔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사용하는 흉내만 냈었던 거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여기 얽혀있는 마피아들의 돈이 2천억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2천억 사건이라는 거를 확인하게 됐다. 그다음 다음에 이게 그 흐름이에요. 이걸 밝혀내기까지 3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완전 회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EMS를 2001년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 이쯤에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전력회사가 너무 한전에 다 집중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분리를 시켜야겠다. 판매하고 공급하는 거를 분리를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전력회사 운영 구조 개편을 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EMS를 한전에서 그냥 관리를 했었었는데 분리되면서 전력거래소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EMS라는 거를 알스톰에서 이제 사게 됩니다. 그래갖고 근데 EMS를 사면서 EMS만 사면 되는데 우리는 완전 전력 시장의 구조 민영화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모스라는 거는 시장 돈을 계산하는 건데 입찰을 우리가 이제 보통 기업에서 공공기업 발주를 할 경우에는 이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찰 경쟁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낙찰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부분까지 판매 부분까지 완전히 민영화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돈을 정산해주는 이 모스 시스템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스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 도입하면 5년에 한 번씩 500억짜리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 미국의 컴퓨터 회사에서 그걸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들여와요.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는 연산 능력을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하는 건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만이 그 슈퍼컴퓨터가 제 값을 하는데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상청의 이 날씨가 맨날 안 맞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씨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중국 쪽의 편서풍 영향이 가기 때문에 중국 쪽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중국의 기상 자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1시간에 그림 파일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그런 걸 집어넣어봐야 슈퍼컴퓨터가 많이 빠르게 계산을 한다고 해봐야 그게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EMS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엉터리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국에서는 우리 막 산학연 아까 제가 마피아 얘기하면서 산학연 얘기했었잖아요. 정부하고 그 다음에 그 산학기관하고 뭐 기업하고 LS한전 기업 이런 데하고 같이 해가지고서는 몇백억짜리 우리가 IT 강국인데 전력 분야만 IT가 이렇게 뒤쳐져 있냐 이래가지고 한국형 EMS를 개발을 또 시도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술력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정해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캐나다 하이드로 수력이라고 거기서 EMS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감당을 할 수 없어 그 EMS 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거관군이 정해춘이라는 사람이 교포인데 야 너네 이거 우리 거 갖다 써. 니네가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거 갖다 써. 이라고 얘가 중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쓰면서 한국형 EMS라고 둔갑을 시켜가지고서 발표를 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이거 현장에서 적용을 시켜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걔네는 수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전하고 석탄이 제일 많아. 이게 되겠냐고 동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엉터리로 만들어진 걸 전력 신기술로 지정을 합니다. 전력 신기술로 지정을 하면 수익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요 마피아들이 만든 이걸 갖다가 전력 신기술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전력거래소에서 나주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아무도 모르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고 그동안 10년 동안 이런 사태가 반복돼 왔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뭐. 그래갖고 어떻게 할게요. 이제 이분이 제가 19대 때 성합에서 모셨던 전북 익산의 전정의원인데 이분하고 여기 이분은 아주대학교 김영창 교수님이고 저쪽은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님인데 두 분 다 이제 정년 은퇴를 하셨어요. 여기 이 아주대학교 교수님이 한전에서 30년 동안 있었던 분인데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그때 한전에서 근무하다가 전력거래소가 이제 분리돼서 나가면서 거기 전무로 갔었는데 이 모스 부분에 대해서 모스 이거 사올 필요도 없는데 왜 사왔냐 그리고 EMS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가 그래서 해고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가장 전문가고 제일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 계시면서 우리 입법조사처에서 그걸 내니까 그걸 냈던 분이 이분 제자였던 거죠. 박사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이분이 뒤늦게 나오셔가지고서는 이제 저희를 엄청나게 서포트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되겠다. 대통령 마피아를 검찰에 고발하자. 그때 감사원 감사가 이제 의결되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검찰에 고발하자.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을 모시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갔다가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또 회유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검찰에 고발까지 해놓으니까 산업부에서 그러면 우리 진상조사 다시 하겠다. 이래가지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어요. 그런데 진상조사단을 꾸리는데 다 또 마피아 교수들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 그래갖고 그 구성하기까지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위원장님을 갖다가 그나마 이 중립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분 해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거기 진상조사를 하면서 또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발표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진상조사가 또 엉켜들이 됐는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거는 검찰 고발과 동시에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감사 청구를 또 했죠. 그래가지고 이걸 한 결과, 감사 결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1년 넘게 걸려가지고 그 감사관을 또 데려다가 교육을 또 시켰어요. 우리 국회에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감사원에 가서 또 우리가 설명하고 막 그러면서 거의 피똥을 싸면서 하는 감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사 결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10년 이상 아시톰에서 EMS를 들여와갖고 10년 이상 EMS를 부실 운용한 결과 연간 경제급전을 EMS를 들여온 거는 경제급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싼 것부터 발전기 단가, 전력 단가가 싼 것부터 내보내가지고서는 이 전력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뭐라 그럴까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막 급하니까 가스발전기 켜고 양수발전기 켜고 막 그러면 발전 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기요금이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제대로 안 써가지고 연간 8천억 원 이상의 전력비용이 낭비됐다. 이 결과를 감사원이 내놨어요. 넘어가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냈었던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상임위에서 심의도 안 해주고 있다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됐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조두식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된 거예요. 뭐게 되냐? 정보의 공개 신설에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뭐가 계약인지 알겠어요?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의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전력계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수동으로 급전하는 거 자기네들이 속여서 그냥 이렇게 전력 이만큼 공급했다 이만큼 썼다 이렇게 공급해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전력 운영 시스템 공개라는 것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쳤죠. 본회의 통과 상임위에서 먼저 통과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이다 그러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산업부에서 그 당시 얘기하기를 법에다가 시스템 기술적인 용어를 갖다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령에다가 그걸 담자. 그 대신 시행령에서는 반드시 시행령을 만들 때 전정위 원시하고 협의하여 완성한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조건을 달아서 회의록에 그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만든 거 시행령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조정했고 약 3개월에 걸쳐 산업부와 의원실 행정입법, 의원실 간의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입법을 협의했고 7월 중순에 정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어요.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EMS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법제처 의견을 근거로 왜곡한 시행령안을 차관회의와 국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요. 저희한테는 분명히 EMS 시스템 공개비를 다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입법 예고까지도 그렇게 맞는 합의안으로 딱 올라갔는데 법제처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왜곡한 시행령을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라고 하면 통과 딱딱 시키고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법제처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고 온 거죠. 그래서 법제처는 뭐라고 의견을 냈냐. EMS 구축 및 운영 의무화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체계산 시행령 EMS 정보공개 의무화를 규정하기 곤란하다.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분명히 법률에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하라고 해놓고 법제처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그거를 담을 근거가 없다. 이런 모순된 얘기가. 그러니까 짜고 친 거예요. 완전히 쏟은 거죠, 원실이. 그래서 다시 또 재발을 합니다. 포기는 없다. 또 다시 재발을 해요. 그래갖고 정보 42조에 따른 전력개표 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 이 부분을 또 재발의를 해요. 너네가 그게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법률에다가 넣겠다라고 또 재발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넘어가 보세요. 그랬는데 되겠습니까? 제가 뚫지를 못했어요. 힘이 약해가지고 전력 마피아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력개표 운영 시스템에 관한 정보 공개는 전력 산업의 운영의 투명성과 경제성, 안정성 확보하기 필수 요소였는데 이걸 뚫지 못하고 결국 19대 국회에 폐기되고 20대 국회에 재발의 예정 이렇게만 돼 있는데 20대 국회에 와서 누가 저걸 발의를 하겠습니까? 너무 아쉽게도 제가 상임위가 지금 산업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위에 있는 제 후배나 동료 부장관들한테 이걸 얘기해가지고 이걸 발의를 해라. 너가 다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숙지가 안 된 상태에 저걸 발의하기도 어렵고 의원이 그걸 감수하기가 어렵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언제 어느 때 다시 미국에서처럼 그런 대정전이 일어날지 지난 2011년 9월 15일처럼 블랙아웃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시겠는데 2003년에 미국 동북부에서 그야말로 블랙아웃이 일어났어요. 블랙아웃이 일어나는 거는 모든 도시가 그냥 전체가 암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전력이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아일랜드 섬이라 섬. 그래가지고 우리가 북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전력을 끌어올 수 없어요. 우리만 단일 계통의 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또 2003년에 동북부에서 발생한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전력을 어디서 끌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2003년에 동북부에서 블랙아웃이 일어났을 때 그때 원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EMS 문제였어요. EMS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때 EMS를 관리했었던 기술자가 밥을 먹으러 가면서 EMS를 끄고 간 거예요. 그걸 계속 켜놓고 갔는데 끄고 가가지고 그 나중에 결국엔 그것 때문에 블랙아웃이 일어났다는 걸 조사 결과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거를 공개조차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국회에 가서 또 전기공학 하시는 분들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들여다봐 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숙제를 남겨놓습니다. 다음. 시간이 너무 많죠. 빨리. 이거 유통기업 지원법, 이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외국에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제 나갔던 기업들이 그쪽에 인건비가 싸가지고서는 나갔는데 그래도 인건비가 막 오르고 그러니까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유통기업이라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디로 돌아오고 싶겠어요? 이건 지방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법을 만들게 됐던 거는 19대 때 저희가 익산이었는데 지역구가 익산의 유통기업들이 많이 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익산이 보석 기술, 가공 기술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중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중국 엄마 아빠들 놀러 가시면 중국에서 옷 같은 거 뭐 해가지고서 보석 막 이런 거 많이 사오시잖아요. 그거
그 깎는 기술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수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업하기가 힘드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와가지고서는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건 재정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는 두 가지 상이 있어요. 법안 발의를 많이 해서 많이 통과된 사람들한테 정량 평가를 해서 주는 상이 있고,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하거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정성 평가를 통해서 주는 상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정성 평가 제2회 때 대상을 받은 작품이었어요. 유통기업 지원법.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민의를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구의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이 법을 필요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넘어가시고. 아까 저 밑에 써있는데. 청소년 복지지원법. 이거 이제 최근 20대 때죠. 여러분 깔창생기대 사건 아시죠? 아시죠? 2016년에 그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이제 이 생기대가 없어. 이게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때 학교 저는 뭘 생각했냐면, 그때 막 일부 지자체에서 성남이나 이런 데서도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원해주겠다, 지자체 예산으로 그러면서 다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부 지자체에서 선의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막 지원해주겠다 막 그랬는데, 이거는 보편적인 복지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학교 다닐 때는 화장실에 휴지 없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때 휴지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에 휴지 다 비치돼 있잖아요. 심지어 자판기로도 어쨌든지 일반 지하철 화장실까지 다 비치돼 있잖아요. 무료로. 그러면 생리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인 위생용품이고, 이거는 청소년들의 건강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국가가 이거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보건실에서 지금은 학교 보건실에서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건강교육이나 이런 소교육이나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보건실에서 처음에 이거를 관리하게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나 목적은 실태 조사를 해보려고 이 법안을 내려고 실태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패러 나갈 뻔했어요. 보건 선생님들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쌍욕을 하시면서 막 우리 업무가 얼마나 가다한데 우리가 생리대 나눠주는 일까지 해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저는 그때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이렇게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자기 업무가 되고 업무 과다로 인식이 됐을 경우에는 이걸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학생국회 너무 기본적으로 대학생국회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집행부서가 되니까 정부 부처에서. 그래서 이 법은 청소년 정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내려고 했더니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되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학교에다가 기본적으로 이 화장실에 휴지 보급했듯이 학교의 여학생 화장실에다가 지금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복도에 생리대 자판기 있었던 학교들도 있었대요. 화장실에 있었던 학교들도 있었고 그래서 복도에다가 그 복도에 가서 꺼내고 그러는 게 여학생들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 화장실에다가 의무적으로 비치를 시켜놓는 거 자판기를 그럼 거기서 그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꺼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행정비용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무료로 공급하기보다는 그걸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위 아저씨라든지 누구 행정 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필요해서 150만 집어넣어서 끊게 한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까지 다 내가지고 제가 그거 법안을 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여성가족부가? 그거를 그러면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학교한테 그거를 자기네들이 지시하고 업무 하다를 내리고 그러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 자기네들은 학교가 청소년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것만 하겠다 이걸. 이 법을 안 받는 거예요. 세상에 또 부처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또 보이더라고요. 넘어가보세요. 앞으로 다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뭐 학생, 그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싸우다가 결국에는 통과시켰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은 다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돈 내려가면 이제 그거를 학교에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그 부모 우리가 무상급식 하듯이 다 이거를 지급해주고 싶었는데 또 예산 문제로 법은 이제 통과됐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시책 기준을 마련한다. 이 부분에서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자판기는 설치되지 못했고 일정 정도의 저소득가정 차상위 계층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집으로 배달시켜주거나 아니면 쿠폰 현금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됐어요. 참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법안 사례나 이 정도 했으면 좀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를 얻는지 오늘 제가 법안 사례 설명에서는 그 부분만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법제 실무. 자, 이거는 여러분 자료집에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맥만 짚어드릴게요. 당연한 거죠. 입법권은 국회 역할입니다. 근데 아직 국회가 정말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죠. 이 법적,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무슨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부분들이 그냥 하는 건 없어요. 다 법에 근거해서 하거든요.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니까. 그럼 법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죠.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거기서 집행을 하고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정부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오느냐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입법을 했을 경우에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가장 큰 권한은 국회가 더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약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범죄를 근거로 다 사업을 집행하고 행정부의 위법, 탈법, 불법 등의 행위를 감시 감독하죠. 입법부가.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예산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부가 편성한 예결사안을 심의만 너무 안타까워요. 돈을 쓰는 거는 뭐야? 정부예요. 정부인데 우리는 심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돼,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줄다리기 하고 기싸움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예산안 나중에 막판에 통과될 때 쪽지 예산이 들어갔다 뭐다 막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지역구에 이만큼 줄 테니까 너 이만큼 네가 이만큼 양보야. 이러면서 거기서 딜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아무리 타협이고 조정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개인적인 어떤 취도 물론 그 지역구 의원도 그 할 말 있겠죠. 우리 지역구의 민의를 대변했다. 근데 또 지역의 형평성 균형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게 권력인 거예요. 예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타협과 조정을 하는 게 내 생각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밀하게 집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정치는 굉장히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 결국에 정치이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데 최대한 공익적 관점을 반영해서 조율해낼 때 정치가 정말 바른 정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제 욕을 먹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넘어가고. 그렇죠. 쭉 이거는 아까 입법 사례를 하면서 제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는가. 그 다음에 의원 입법 절차.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원은 발의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부도 입법 발의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파워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거기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입법 아이디어를 가장 중요한 건 법안을 만들 때는 입법 아이디어예요. 민의를 어떻게 수렴했는가, 어떤 민의를 수렴했는가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스템적, 행정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그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시대 시스템에 등록하면 표준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일에서 15일 이내에 이제 표준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주 긴급 법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루 만에도 나왔다고 제가 조도수법 할 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0인 이상 공동발의를 서명을 합쳐 국회의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의원과 접수처, 국회의장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할 때 전자입법,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그런 거죠. 들여다놓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같은 좀 해프닝이 일어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자입법으로 접수를 하되 반드시 다음에 별첨해가지고서는
실제 원본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런 좀 복잡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 소요가 필요한 법안이 너무 남발되니까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확 제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된다. 비용 추계서는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 법안을 개정함으로 인해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가를 다 추계합니다. 그걸 이제 정부 부처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통계청하고 뭐 자료 해가지고서는 추계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비용 추계서를 받으면 그걸 같이 국회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 소요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은 지금은 어떻게 볼까요? 30억. 연간 30억 이하의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미천부사에서를 써가지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숙려기간. 그냥 법안을 내가 오늘 제출했어요. 그럼 바로 다음에 상임위에서 상정돼갖고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숙려. 우리가 이혼할 때도 오늘 싸웠어. 바로 이혼해. 이렇게 되자. 잠시 숙려해본다는 건 다시 생각해보고 이게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인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생각해보는 숙려기간이 있죠.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숙려기간을 기본적으로 제출된 날로부터 우리가 의원가에 제출하면 그걸 상임위에 회부를 시킵니다.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법률 제정하는 20일 동안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의원가에서 이 법안이 뭐 문제가 없지는 않은가 어쩐다고 검토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상임위에 회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려기간이 15일, 20일 이게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30일 경일이 숙려기간이 지나서 30일이 경과된 법안은 자동으로 그냥 해당 상임위에 소관 법률을 가지고 있는 그 부처의 해당 상임위에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게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면 이제 이 전체회의에서 이러이러한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됐거나 아니면 회부됐거나 하면 그걸 가지고서는 전체회의에서 이러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나왔다 제안 설명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대체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별 의견이 없으면 이제 소위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심사를 해서 의견을 하는데 대부분이 소위가 가장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여기서 정부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법안 소위를 하게 되면 정부 부처에서 차관이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차관하고 계속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가면서 이 법안이 왜 필요한가, 이게 왜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의견을 하면 그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지 내용적으로는 이 법안은 통과됐다라는 걸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회의에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서는 이 법안은 뭐 어떤 A라는 의원이 했으면 그 원안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 종합심사를 해가지고서는 대안을 만드는 거죠. 그 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법사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법사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상임이니까 법률에 대해서 자꾸나 체계 이런 것들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체계를 위반하지 않는지 어쩐지 그런 것만 보면 되는데 법사위에서 거의 정치적 무기로 쓰잖아요. 이걸 가지고서는 괜히 통과를 안 시켜주고 막 이거 가지고서는 부처한테 부처를 통해서 다시 반려를 시킨다거나 막 이런 그런 걸로 쓰고 있어요, 지금 법사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는 거기에 한정한다라는 걸로만 해야 된다. 작고수정이라든지 체계 심사만 심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거와 관련된 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법사위 절차가 법사위로 가가지고 회부되면 심사하고 그다음 본회의로 회부돼서 의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정부 입법권과 절차.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입법권은 원래 국회의원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발의권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정부 발의권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청 있죠. 뭐 통계청, 이제 뭐 산하의 통계청이라든지 한국은행 뭐 이런 데는 입법 발의권이 없어. 중앙부처만 입법 발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 입법은 의원 입법은 우리가 아무리 길어봐야 만들어서 제출하는 데까지 한 달 이상은 안 걸려요. 그런데 정부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절차를. 그러니까 정부한테 그만큼 책임을 정부 입법으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더 그만큼 강화시키기 위한 거죠. 우리는 원래 가지지 않아야 되는 법안인데
정부 입법권을 갖다가 우리가 줬으니까 더 엄격하게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관부처에서 법률안을 작성하면 그걸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를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보에 게재를 해요. 아까 제가 했던 입법 예고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관계기관으로부터 다 의견 수렴을 또 하는 입법 예고 기관을 거쳐요. 그런 다음에 법제처에서 법령 심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차관회의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거기서 심의한 뒤에 법률안으로 확정되면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 절차를 숙려기간 지나고 그다음 상임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의원입법 발의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보세요. 다시 아까.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입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막 6개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통 어떻게 할까요? 청부 입법을 해요. 어떻게? 의원 청부 입법이라고. 청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의원한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의원 입법으로 이거 정부가 이거 이번에 예를 들어 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이 법이 있고 환경 무슨 관련한 법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민들은 반발이 심하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대신 해주십시오. 그러고서는 갖고 와가지고서는 청구 입법을 해요. 거의 대부분 급한 법안은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또 아무한테나 청구 입법을 안 해요. 누구한테 할까요? 여당 의원들한테 하겠죠.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청구 입법이 이루어집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넘어가시고, 이제 실무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법률안 성원 순서는 아까 쭉 제가 요 순서대로 지금 강의를 한 거예요. 아이템 선정해야죠. 아이템 어떻게 선정해요? 신문기사에서도 들을 수 있고, 지역구 민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비례대표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지역구 민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NGO, 거버넌스를 한다는 거죠. 거버넌스를 통해서 아이템을 봐요. 왜냐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공익적 차원의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대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NGO하고 교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죠, 법안을. 그 다음에 청원. 또 국민청원들도 이루어지잖아요. 요즘에는 청와대가 그 역할을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청와대 국민신문고, 국민청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개정 사안을 수렴한다.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문구 이렇게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법제실 넘기는 거 아니에요. 개정이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했을 때 좋은 법안, 정성평가에서 좋은 법안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한테 자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수혜자가 조금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거는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최근에 저희가 낸 법안 중에 그게 있었어요. 녹색 어머니. 교통경찰 있죠. 우리가 지금 교통경찰이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특히 출근 시간대 혼자 한 지역에서 교통경찰이 와서 질서 유지하잖아요. 근데 물론 교통경찰 숫자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고선 학교 등하굣길에서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엄마들이 하는 녹색 어머니.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급식할 때도 그랬어요.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이제 다 학교에서 그 행정 인력까지도 다 하지만 옛날에는 급식 처음 시작했을 때 엄마들이 와가지고 급식 도우미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데 눈치를 줘요. 학부모에서. 그러면 그때 정말 그리고 녹색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엄마들은 녹색 어머니 하는데 이제 다른 엄마들은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이에서 또 위화감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녹색 어머니는 저는 요즘은 특히 경제활동 여성들도 다 거의 대부분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엄마들한테 맡겨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녹색 어머니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되냐. 녹색 할머니, 녹색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제 대신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교통을 차 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걱정된다고 애들보다도. 그러면서 이거 막 그러면서 학부모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잠시 파출소에서라도 나와가지고 이 교통단속을 좀 녹색 어머니가 했던 역할을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법안을 낸 거예요. 그게
그걸 자료를 요구를 해보니까 그때 무슨 자료를 요구를 했냐 경찰청에 요구를 해보니까 그게 어린이 교통사고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죠. 그리고 지금 경찰청에서 지방청별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경찰을 배치를 하고 있대요. 근데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은 조금 그런 활용률이 높아요. 등하교 시간대. 그런데 전라북도라든지 대구 제로예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교통경찰 인력을 늘려서라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걸 하자라는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법안을 발의해서 유승희 처분이 나와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대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실에서 독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개정사안인데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개정을 한번 내보자. 부자진들과 비서관들을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독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의원과 교감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갖춰졌으면 의원실에 법제실의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이제 그 법안을 성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법안은 이제 모든 거는 뭐예요? 정치의 끝은 홍보예요, 홍보. 언론에 많이 나와야 돼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지역구에서 많이 떠다니고 뭐 동네 뭐 이장처럼 막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 그런 만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요. 그 좋은 선거 때 나는 좋은 누군데 잃어버리면 이제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해.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의정활동을 하는 법안이 됐든 뭐든 국정화가 됐든 뭐든 끝은 홍보예요. 홍보. 그래서 기자는 가장 많이 기자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안을 의원가에 제출 시 보도자료를 같이 작성해서 배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필수.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공동발의 요청서 작성 요청. 이거 공동발의 요청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어떤 규정이 딱 아까 법제실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처럼 절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법안에, 대표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해주는 사람한테 법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공동발의 요청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안 제한 이유 등을 중심으로 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일목요연하게 보도자료 쓸 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해서 전달합니다. 왜냐면 법안은 어떤 거 같은 거 몇십 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읽어보고서는 그거를 검토해서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발의하고자 하니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거를 쓴다 이거죠. 그다음 넘어가고 보도자료는 여러분 뭐 나중에 이런 거 많이 강의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정책 끝에 홍보라고 그랬죠. 그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야? 밑밥이 이거예요. 보도자료. 이걸 보고서는 이제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시사 선택하게 되는 거죠.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럼 어떻게 작성해요? 기사 쓰는 거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그래서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문 딱 보거나 인터넷 뉴스 딱 보면은 그걸 제목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다 읽습니까? 아니죠. 제목만 딱 보고 딱 알아들으면은 넘어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밑에 앞에 리드 기사 정도 한 줄 보잖아요. 물론 다 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뭐야 이게 아리까리하네. 그리고 너 밑에 리드 읽었어. 또 읽어. 이러면은 그거는 꽝된 보도자료고 꽝된 기사예요. 그거는 잘못 쓴 거라는 거죠. 올라오지도 않죠. 그래서 간결하고 압축적인 제목을. 그래서 제목은 어떻게 쓰냐. 제목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야 돼요. 제목은 주술관계가 명확하게. 주어는 생략될 수 있어요. 생략될 수 있지만 주어가 분명히 표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을 함축적으로. 그래서 주술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정부가 성매매업을 하고 있었다. 성매매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만 하면 뭐 말이냐. 누가? 정부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예를 들면 정부가 이제 기재부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행정부가 아니야 행안부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17대 국회 때 정부가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조사해서 국정감사에서 터뜨렸었어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제 성매매 방지법이 2004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집창총 같은 것들이 형식적으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성매매 업소라고는 등록 안 하고 어떻게 영업합니까?
자유업종이에요. 그냥 자유업종. 우리 버닝썬 뭐 이런 것들을 걔네들이 자유업종으로 그냥 신고하고 그렇게 영업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그 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불법으로. 그런데 이게 이 파주 용주골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다 불법 건물이 들어서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이 정부 땅이에요. 이 하천부지 같은 거 이렇게 매립해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정부 땅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정부 땅 위에 불법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거기서 술집을 하고 자영업종으로 영업을 하는데 그걸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정부가 우리는 몰랐다고 성매매업을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다라고 서류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몰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보면 정육점같이 불 박혀있고 근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갖고 정부가 그 다 정부 땅 위에서 파주 용주골 같은 경우에는 집정촌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밝혀낸 거예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다 떼어보고. 그래서 제목은 그때 그러면서 법안도 내고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주술관계 성폭력 신고 경찰 출동 의무화했다. 여기는 누가라는 거는 누가 의원 발의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이 근데 꼭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주어는 드러나잖아요. 그죠? 성폭력이 신고되면 경찰은 무조건 출동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거 뭐냐? 합의 시절. 그 누구야? 게임 업체 그 사장. 게임 그죠? 양진업. 이 생각에 신세대가 그때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양진업법을 발의할 때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디지털 성폭력 처음에 이번에 양진업법 발의하기 전에 이제 20대 국회 초반에 발의를 한 건데 디지털 성폭력 몰카 저기 버닝썬 그것도 그랬죠. 단톡방에서 막 누구 뭐 어떻게 했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애들 장난치는 거 같고 뭘 그래서 신고를 허위 신고하지 말라고 소방서에 불렀다고 거짓말 신고하는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거기 현장까지 얘기하면서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그래 옛날 고대생들이 단톡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골뱅이를 하나 잡아놨으니까 빨리 와라 그러니까 단톡방에 있었어. 거기 현장까지 적시돼가지고 그걸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출동 안 한 거예요. 그 애들 장난하는 걸 그거 어디 현장이 어딘 줄 알고 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이 무조건 신고되면 그 현장이 어딘가 밝혀지면 무조건 경찰이 출동하도록 의무화시키는 법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호를 그 다음에 보도했을 때 구호체 단문으로 작성해라. 문어체 쓰는 건 요즘 문어체 아직도 못할 거예요. 네? 그럼 리드에서 모든 것을 담아내. 리드에서 알겠죠? 제목에서 명확하게 담아내고, 그 다음에 리드에서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담아내라. 다음 넘어가세요. 기사 쓰듯이 쓰면 된다고 그랬죠? 기사 어떻게 씁니까? 역피라미드식으로 쓰죠? 여러분 논문 쓰듯이 리포트 쓰듯이 서론 보는 결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은 역피라미드식으로 쓰되 사실, 근거, 코멘트 이런 순으로 쓰는 거예요. 명확하게 팩트를 쓰고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개정안에 나오게 된 근거가 뭐냐 근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신뢰성을 기자들한테 서비스를 조금 하기 위해서 코멘트를 한다는 거예요. 의원이 왜 이런 개정안을 내게 됐는지 강조를 하는 그런 코멘트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장하지 말고 진실하게 써야 된다. 보도자료를. 최고의 법안이다. 이런 말, 혁명적인 법안이다. 가장 우수한. 이런 말 안 좋아하는 거예요. 팩트만 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기자들이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문의처를 반드시 기재한다. 기본 상식 넘어가시고. 네. 이거는 지금 가장 최근에 낸 법안이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5월 6일날 냈는데 이것도 제가 이것도 어떻게 이 민의를 수렴해서 개정하게 된 거냐 신문 기사예요. 그래서 그냥 남들은 그냥 쓱쓱 지나가 버리는 기사일 수 있는데 연합뉴스 경기 평택 지부에서 나온 기사였어요. 평택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음란물 유포를 디지털 성폭력, 그러니까 음란물을 가지고 유포한 걸로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가 처벌을 받은 거예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죠. 그걸로 처벌을 받았는데 직위 해제가 안 되고 담임 교사를 계속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 사람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평택 교육청에다가 통보가 갔어요. 근데
그러면 성택지원교육청에서 이게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이 사람 이런 성범죄자가 애들을 가르쳐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바로 회의를 열어갖고 이 사람을 담임교사직에서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뒀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알아보니까 공무원이나 교사를 직위해제 시킬 만큼의 이 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보통신망법. 근데 형법이라든지 성폭력 처벌법으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당연히 직위해제감인데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성폭력 범죄라든지 음란물 유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폭력으로 규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거기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음화유포죄라는 게 있어요. 음화유포죄라는 음란한 그림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가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봤었던 지금은 야동을 보지만 옛날에 뭘 봐요? 뭐 잡지 있잖아요. 포르노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유포했을 경우에는 처벌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형법에. 근데 오늘 너무 시대착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드러내고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음란물 유포죄라는 지금 정보통신망법, 그걸 갖다 형법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추진하거나 아니면 성폭력 처벌법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규정에 이 디지털 성폭력, 음란물 유포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공무원이나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이나 교사는 직위해제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주어하고 수로는 생략되지만 명확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부제들을 저렇게 달고, 그 다음에 제목은 이렇게 쓰는 방식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양식대로 보면은 아마 딱딱 들어맞을 거예요.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엄청 빨리 하죠.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제 말이 아마 자장가처럼 들리신 분들도 몇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질문 받고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는데 제가 그 쉬는 타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할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두세 분만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위원회 김정현입니다. 혹시 조도수법에 설명해 주셨는데 소급 적용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법안 발의할 때 소급 여부를 결정하고 발의하는지 궁금하고 또 소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법의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법은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소급 적용이 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예외적으로 아마 무슨 법이었더라? 그건 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경우 소급하는 경우가 뭔가 최근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뉴스에 들었는데 법은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후에 그래서 왜 우리가 붙이게 보면 법에 보면은 이거는 공포 후 즉시 이거는 이 법은 뭐 3개월이 통과된 3개월이 지난 뒤에 바로 공포된다. 뭐 이렇게 하거나 6개월,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지 전월로 소급해서 뭐 몇 년 전의 것들도 같이 적용하는 이런 건 없어요. 즉시 공포되거나 3개월, 6개월 이후에 그게 앞으로 벌어지는 사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수혜가 가거나 아니면 적용이 되거나 이렇게 가는 거지 소급 적용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에서. 또? 안녕하세요. 법사위 유수빈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에 법률안이나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발의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률안이나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에는 국회의원들 내부에서 갖춰지는 거는 좀 삭제하거나 통일돼서 하나의 법안으로 같이 발의하거나 해서 정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최근에 그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또는 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정량평가 같이 국회의원들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법안이 제출이 되는데 이제 좋은 법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좋은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발적으로. 좋은 법안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 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기자를 하다가 보좌관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공익을 대변한다라는 그런 역할, 그리고 그런 것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꼈는데 국회에서 와서 일을 하면서 입법을 하고 그랬을 때 이게 옛날에 시민운동을 할 때는 계란의 바위치기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여기 와서 이러면 내가 계란 바위를 갖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힘을 느꼈거든요. 그만큼 큰 공익 실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법안이 그 역할이. 법안을 평가할 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만든 법안 하나가 비록 자꾸를 한 구절을 고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노력이 안 들어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자꾸 수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비록 자꾸 하나 고쳤지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법안으로 인해가지고서는 법안 통과로 인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억울함이 해소되고 그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좋은 법안이냐 아니냐라는 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아직 없다는 그런 기준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국회에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정량평가 건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성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재정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 이런 걸 가지고 정성평가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학회에서 그 입법학회하고 그다음에 시사저널이라는 언론사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는데 국회에서는 그렇게까지 당연히 그 국회에서 그런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제가 좀 운영위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 의원님이 그런 법을 한번 추진해보고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척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는 국회에서 국회 입법 이제 사무처에서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서는 국회의원들한테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상을 줄 때 그걸 도입하자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지금은 이게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중간평가라든지 최종평가할 때 뭘 가지고 이 사람이 의정활동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하겠어요. 입법이에요. 그게 거의 대부분 입법. 토론회를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날림으로 입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를 얼마나 많이 했냐 막 이런 걸 막 하는데 사실 그거는 형식적인 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법안이 정말 좋은 법안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척도를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좌관님, 지금 시간 관계상 혹시 괜찮으시면 질의를 한 번에 받아서 그럴까요? 네, 그럴게요. 네, 저는 청년갑의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음란물이나 성적인 부분에 관해서 계속 안 된다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르면지 포르노나 아동 포르노, 불법 몰카 같은 보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감대 같은 건 많이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봐야 하는지 사실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다들 보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양지로 끌어내는 능력은 국회든 국민이든 많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 나라 어떤 그런 관습적인 어떤 유교 문화권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먼저 좀 이끌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당이신 표창원 의원님께서도 몇 개월 전에 한번 포르노 합법화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국회의원 분들이나 보좌관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걸 얘기해봐야 이제는 얘기를 꺼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지 또 OECD 국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OECD 국가 대부분에서 합법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엇을 보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건 공감대가 있지만 뭘 봐도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 여론이나 그 생각들이 공유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순우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강연 들으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좀 많았어서 좀 마이크를 줬습니다. 먼저 제가 사실 법을 먼저 전공을 했었고 현재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게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세 가지 입법 사례가 있었는데 조두순과 EMS와 그 다음에 성범죄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조두순 사항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셨어요. 공소시효랑 그 다음에 강경을 막자. 둘 다 인간의 헌법 기본권이거든요. 그거를 저는 일단 이게 10만 명을 통해서 통과됐다는 게 사실 좀 놀라운데 우리가 과연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이렇게 여쭙고 싶고요. 이게 실제로 1950년대에 나치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50년대 이전이죠. 다수결을 통해서 유대인의 권리를 제약하고 그들을 목숨을 잃는 것이 그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어떤 자연법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으신지. 그 두 번째는 EMS 굉장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너지 수요 예측은 이제 통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EMS 시스템이 되게 간단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전력을 통제하려면 물리적인 계측이 필요한 게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컴퓨터공학적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센서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만 제가 전력 얼마 들어간다 감시를 하려고 해서 100만 원 이상 이 두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사실 EMS로 100% 전개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또 아까 이걸 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 아까 법사위에서 하신 말씀 제가 똑같이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거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EMS를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 명령을 내린다면 저는 당연히 그거를 시행령을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시행령에서는 당연히 EMS가 공개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된 근거를 어떠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서 양식이든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역시 지금 다수결로 인해서 이렇게 밀어붙여진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대한민국 법이 되게 기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MS라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프로그램 구조에 불과한데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됐을 때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없앴던 그죠? 공인인증서 아니면 액티베이스 이 기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사실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성범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인데 아무리 신고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아요.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댓글을 달더니 저한테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 성매매 쪽지를 그걸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쪽지가 왔어요. 결국 차단해서 안 돼서 그냥 청와대에서 댓글 다는 걸 포기해야지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사실 지금 아무리 입법을 하시더라도 사실 처벌 입법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사위 양혜성이라고 합니다. 조두순법 관련해서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 처벌특례법 조항을 보면 13세 미만 여성과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왜 법을 제정할 때는 여성만 대상으로 한정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라고 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공익 위한 노력 시민 존경 대상님의 변명에서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 교도소의 관일 수용을 기본권 침해로서 명확한 어떤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그 반면에 그러니까 헌법상의 교화 대상에 대한 어떤 국가의 교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 교도소 안에서 교화소 안에서 과밀 수용에 관해서 그것이 곧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장님께서 아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나 이러한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 즉 기본권을 최대한 실현이 수용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어떻게 보면 좀 상이한 감정을 좀 도출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법률상의 취지와 어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이할 경우 어떻게 좀 해결 방안 같은 게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관련해서 아까 EMS 관련해서 뭐 그런 다양한 어떤 부채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 물론 어떤 기업이 그런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어떤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그것에 관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와 관련해서 형법적으로 어떤 물을 수 있는 것이 그와 반면에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한전이 가지고 있는 부채 있지 않습니까? 부채 관련해서 그런 국회에서 몸을 담고 계시니까 한전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련해서 부채를 어떤 입법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지도 마련돼서 좀 보완했으면 좀 안전한 어떤 법률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들이 너무 디테일하고 고차원적이어서 제가 답변을 완벽하게 해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질문부터 먼저 답변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국민의 법감정과 그 법의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충돌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그 행정법 개정할 때 거기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그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무슨 여기 호텔도 아닌데 안락하게 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느냐. 그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그렇게 햇볕을 도는 부분들 제약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때 보육시설에서, 직장보육시설에서 그 죄인의 자녀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섞여서 돌보는 거는 반대한다. 이런 심리들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수용되고 누구 잘못이다. 이게 그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가지고서 일부겠죠. 무조건 법에서 그걸 수용해야 된다. 이거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어서 신체적으로 자기의 신체가 구속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미 죄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되어도 좋으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후진적인 발상이 아닐까, 그런 인식이 조금 그 수준을 좀 넘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인식들이 좀 확대될 때 그런 우리의 법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기본권이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합치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 한전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한전은 사실 정부가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했다라는 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만들어졌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공익성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지만, 또 나머지 한 50%는 일반 민간 주주들이 있거든요. 특히 한전 같은 외국인 주주들이 많아요. 수협 주주들이.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 이제 부채가 더 증가됐을 경우에 굉장히 그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적어도 정부가 투자한 50% 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이 얼마큼 노력했느냐라는 부분들을 국회에서 감시할 때는 먼저 그 부분을 가장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전이 지금은 부채가 되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한전이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낼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한전의 영업이익이 수십조, 수백조에 달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정부가 투자했다라는 그 이유로 정권한테 이용되는 그런 식으로 그 비용이, 이익금이 그렇게 활용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한전의 부채를 우리가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되느냐, 해소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기요금을 올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의 문제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차치하고라도 안전과 관련된 전력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그게 어마어마한 큰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기공학도 법사위 소속의 학생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그 EMS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 민의와 입법이라고 강의를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입법이라고 하는 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그게 입법으로 반영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기서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쇠파고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잖아요. 피해자, 그 법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혜택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 법을 붙여서 그 법으로 인해가지고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EMS라는 부분들은 그 EMS가 감시되지 않고 그 EMS를 운영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마피아가 형성될 수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불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기서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거를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이미 저희가 국회에서 법제실에서 검토를 하고 그 법안을 제출돼 있었을 때 그걸 시행령에서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 얼마든지 가능했던 다른 사례들 참고해서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시행령으로 규정으로 그렇게 바꾸면서 그렇게 했었던 거는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정부 부처하고 그다음에 학계하고 산업계하고의 그런 마피아가 그 법이 만들어지는 거를 시스템을 법률로 규정화해서 투명화시키고 정보 공개를 하는 것들을 저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그 시행령으로 가야 되고 이게 법률로는 될 수 없었던 부분이 이거는 좀 팩트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까먹었는데 아까 성범죄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규제는 많이 있는데 봐야 될 거에 대한 것들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누가 하셨던 것 같은데 봐야 될 거에 대해서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규제예요. 입법이에요. 물론 무슨